차가운 금소금이 철컥하고 울려 퍼졌다. 공항 로비에 차가운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손목에 채워진 수갑은 무자비하게 살을 파고들었고 주위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소매치기. 저 여자 진짜? 스마트폰 렌즈가 이쪽을 향했고 수많은 속삭임이 귀를 찔렀다. 박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겉모습만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이 순간을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가슴 속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일어서고 있었다. 이것은 굴욕의 시작이자 조용한 반격의 서막이었다. 인천국제공항 112번 게이트. 여객기 문이 열리자 비즈니스 승객과 관광객들이 일제히 로비로 쏟아져 나왔다. 그 인파 속에서 박수연은 조용히 걷고 있었다. 검은 슬랙스와 셔츠에 얇은 재킷을 걸친 단정한 옷차림은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빈틈이 없었다. 수하물은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다. 잘 닦인 구두 소리가 기계음과 안내방송으로 가득한 공간에 조용히 섞여들었다. 주위의 모든 이들이 그녀를 그저 피곤한 승객 중 한 명으로 지나쳤지만 그녀의 시선은 달랐다. 로비 안쪽 수하물 찾는 곳, 마중 나온 사람들, 경비원의 위치. 박수연은 그것들을 순식간에 시야에 담고 필요한 정보만을 무의식적으로 기록해 나갔다.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공항에서 상상조차 못할 사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도착 로비의 혼잡함은 오후 비행편이 몰리면서 더욱 소란스러워지고 있었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 다양한 언어가 오가는 가운데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났다. 거기 당신. 내 지갑 훔쳐갔지?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공간이 순간 얼어붙고 소음이 멎었다. 돌아보니 소리친 사람은 6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고급 브랜드의 재킷에 몸을 감싸고 귀에는 큼직한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손에 든 에르메스 토트백 안을 그녀는 초조하게 뒤적이고 있었다. 박수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여성에게 향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여성의 시선이 박수연을 포착하고 날카롭게 찌를 듯한 표정으로 손가락질했다. 당신이야. 비행기에서 내릴 때 내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잖. 그때 훔친 거야. 내놔 내 지갑. 그 말과 행동에 주위의 공기가 변했다. 주변에 있던 십수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모두가 놀라면서 가만히 그녀의 얼굴과 몸을 쳐다보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는 검은 옷차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과묵한 표정. 그 요소들이 낯선 사람들의 선입견 속에서 서서히 연결되어 가는 것을 박수연은 알 수 있었다. 박수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인의 지갑을 본 적도 가져간 적도 없습니다. 진정하시고 가방 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 말은 온화했고 공격적인 느낌도 없었다. 하지만 최민희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오히려 더 흥분했다. 발뺌하지 마. 너 같은 사람 내가 잘 알지? 겉보기엔 얌전한 척하다가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훔치잖아. 너 같은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 그 순간 박수연의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스쳤다. 최민희의 말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분노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확실한 차별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까와는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다.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과 과묵한 태도가 소매치기범이라는 선입견과 맞물려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분위기가 서서히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 경찰 불러줘요. 이 여자 체포해. 최민희의 절규가 공항 내에 울려 퍼졌다. 몇 분 후 제복을 입은 공항경찰단 소속 3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선두는 중년의 남성으로 명찰에는 강철우라고 적혀 있었다. 그 뒤로 젊은 남성 경찰과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성 경찰이 따랐다. 그들이 인파를 헤치고 다가오는 순간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강철우 경위는 주위를 한번 훑어보고 먼저 최민희 여사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부인? 기다렸어요.
라고 말하려는 듯 최민희가 소리쳤다. 이 여자가 내 지갑을 훔쳤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 바로 옆에 있었으니 틀림없어요. 강철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민희에게 짧게 예를 표한 뒤 박수연에게로 눈을 돌렸다. 그 표정에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박수연의 수수한 옷차림과 흐트러짐 없는 침착한 태도에 강철우는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냈다. 어이, 거기 당신 얘기 들었지? 순순히 따라와. 박수연의 가슴에 작은 분노가 타올라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주세요.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강철우는 옅은 비웃음을 지었다. 나왔네. 감시 카메라 확인 요청. 결백하다고. 우기는 놈들이 꼭 쓰는 수법이지. 우린 이미 다 알아. 이런 공항 소매치기 수법은 말이야. 그 말에 박수연은 처음으로 내심 경계심을 품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 논리도 증거도 통하지 않는 편견으로 지배된 세계가 눈앞에 있었다. 얘기는 충분히 들었어. 더 이상 현장에서 소란 피우면 곤란해. 강철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주위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스마트폰을 드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었다. 최민혜 여사의 울음 섞인 욕설, 공항 로비의 소음, 긴장된 공기. 그 모든 것이 강철우의 신경을 거슬렀다. 박수연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감시 카메라를 적당히 해. 강철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소리쳤다. 주위가 움찔하며 조용해졌다. 명령에 불응하고 불필요한 항변을 반복하며 현장 경비를 방해하고 있다. 이건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야.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명분이었다. 하지만 강철우의 머릿속에는 순순히 따르지 않는 의심스러운 여자라는 이미지와 피해를 호소하는 유력한 시민이라는 구도가 이미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이준서, 순경, 수갑. 네. 정말 채웁니까? 명령이야. 이준서가 망설이면서도 수갑을 꺼내 박수연의 등 뒤로 다가갔다. 박수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강철우를 응시했다. 이 판단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경위님께 기록될 겁니다. 그 한마디에 강철우는 순간 입가를 움찔했다. 상관없어. 어서 채워. 박수연은 스스로 두 팔을 등 뒤로 돌렸다. 굳이 저항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그 순간을 맞이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닿으며 조여지는 소리가 철컥하고 로비 전체에 울렸다. 그 소리와 함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커지며 스마트폰 렌즈들이 일제히 향했다. 저 사람 체포되네? 진짜 소매치기였나 봐. 속삭임이 겹쳐서 귓가에 들려왔다. 아무도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저 눈앞의 구경거리에 달려들고 있었다. 박수연의 손목에 감긴 금속은 무자비하게 살을 파고들었다. 그 차가움은 굴욕의 상징이었다. 자신이 논리나 증거가 아닌 겉모습과 분위기에 의해 속박되었다는 현실을 몸이 강제로 깨닫게 했다. 착한 애. 처음부터 얌전히 굴었으면 더 빨리 끝났을 텐데. 이준서, 순경이 그렇게 중얼거렸다. 악에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무심경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박수연에게는 날카롭게 박혔다. 최민혜 여사는 멀리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정의를 실현한 듯한 얼굴로. 이걸로 좀 반성하겠지? 강철우가 박수연 옆에 서서 낮게 말했다. 아직도 무죄라고 할 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자백할 타이밍도 보이겠는데. 박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말의 무력함을 그녀는 지금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시선으로 답했다. 똑바로 조용히 흔들림 없이. 당신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 말 없는 칼날을 감지한 듯 강철우는 살짝 눈을 피했다. 다음 순간 목소리를 높였다. 윤서아, 순경. 소지품 검사해. 철저하게. 윤서아는 움직임을 멈춘 채 살짝 시선을 떨어뜨렸다. 명령에는 따라야만 한다. 그럼에도 그 발걸음에는 분명한 망설임이 있었다.
그 한 걸음을 보며 박수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 치욕을 반드시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고 말겠다. 그녀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 하지만 가슴속에는 더 뜨거운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갑의 무게가 손목에서부터 서서히 통증을 전해왔다. 하지만 박수연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오직 그녀의 내면에서만 열기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지갑은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야. 윤서아 수색해. 강철우가 내뱉었다. 윤서아 순경은 살짝 주저했다. 시선이 박수연의 얼굴과 그 손목으로 옮겨갔다. 붉게 파고든 금속 자국. 그것을 보고 무언가 느낀 것인지 순간 그늘이 스쳐 지나갔다. 알겠습니다.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윤서아는 조용히 박수연의 가방에 손을 뻗었다. 박수연은 몸을 맡겼다. 저항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포기도 복종도 아니었다. 박수연의 등 뒤에는 직무로 단련된 절제력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긍지가 깃들어 있었다. 가방 안에는 옷가지가 든 파우치, 작은 서류 케이스 그리고 가죽으로 된 반지갑이 있었다. 윤서아의 손끝이 그 지갑에 닿는 순간 그녀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지갑을 꺼내 덮개를 열었다. 안에는 현금이나 카드가 아닌 빛나는 금속 배지가 정중하게 놓여 있었다. 대한민국 법무부 대검찰청, 그 옆에는 박수연의 사진과 함께 성명과 직위가 기재된 신분증. 정식 대검찰청 특수수사관의 증명이었다. 윤서아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해갔다.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문 채 떨리는 듯이 굳어 있었다. 경위님, 이것 좀 보십시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는 그 배지와 신분증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강철우와 이준서 앞으로 내밀었다. 강철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뭔데 그래? 하지만 다음 순간 시선이 신분증에 닿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장난도 위조품도 아니었다. 틀림없는 진품. 그것을 직감으로 이해한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져갔다. 이준서도 들여다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박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세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지금 진실이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대검. 수사관의 강철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명령도 조소도 아니었다.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인 지독히 인간적인 신음이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대검찰청 배지와 공식 신분증. 그것을 든 채 굳어버린 윤서아 순경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돼. 이준서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분 전 가벼운 마음으로 채웠던 수갑이 이제는 수백 배의 무게를 지니고 손바닥에 낙인처럼 찍혀 떨어지지 않았다. 박수연은 그들의 동요를 말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아니 하지 않기에 모든 것이 전달되고 마는 것이다. 오해입니다. 저기 들어보시오. 우린 정말로. 강철우가 변명을 입에 올리려는 순간 박수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조용하고 맑았지만 어떤 감정에도 휩쓸리지 않았다. 당신들은 제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려고 했습니까? 강철우의 입이 멈췄다. 박수연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수갑을 찬 그대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훔치지 않았다고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당신은 비웃었습니다. 흔한 수법이라 단정하고 근거 없이 저를 모욕하며 구속했습니다. 그 조용한 목소리가 강철우의 가슴을 찔렀다.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다. 법과 사실에 근거한 법의 칼날이었다. 제가 대검찰청 수사관이었기에 여기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제가 평범한 여행객이었다면 당신들은 아마 이대로 저를 범죄자로 처리했겠죠. 강철우는 눈을 피했다. 이준서도 윤서아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것은 편견과 판단 착오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직권 남용 인권 침해 그리고 직무 태만. 저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때 박수연이 가방에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꺼냈다. 재빨리 화면을 조작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대검찰청 박수연입니다. 현재 인천공항 112번 게이트 부근 이곳 경찰관 3명 강철우 이준서 윤서아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경찰서장과 책임자 파견을 요청합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마치 무너지듯 일그러져 갔다. 강철우는 필사적으로 말을 찾았다. 자, 잠깐만. 그건 너무하잖아. 우린 저 여자한테 속은 거라고. 저 여자가 계속 이 사람이 훔쳤다고 소리쳐서 강철우의 손가락이 최민혜 여사를 가리켰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주위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군중 속에서 녹화하고 있어요. 이거 유튜브 각인데 하는 목소리까지 들려왔다. 박수연은 담담하게 신분증과 배지를 윤서아에게서 돌려받아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말했다. 속은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본 결과입니다.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해도 당신들의 판단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철우는 입술을 깨물었고 이준서는 주먹을 쥐었으며 윤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각자의 가슴에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실감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몇 분 후 공항 로비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인파 저편에서 제복을 입은 여러 명의 경찰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중심에는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흰머리가 섞인 중년 남성이 있었다. 박 수사관님 괜찮으십니까? 그 목소리에 박수연은 비로소 아주 약간 표정을 풀었다. 네, 한 청장님. 괜찮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인천경찰청장 한상진이었다. 과거 몇 차례의 합동수사로 안면이 있었고 서로 신뢰를 쌓아온 사이였다. 한상진은 박수연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강철우, 이준서, 윤서아 세 사람을 노려보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지. 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다. 강철우조차도 변명의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 있었다. 배지와 무기 무전기 즉시 제출해. 한상진의 목소리는 차가운 강철처럼 울렸다. 오늘부로 3명 모두 직위 해제한다. 공식적인 내부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한다. 이의는 받지 않겠다. 강철우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권총과 배지를 풀었다. 이준서와 윤서아도 말없이 따랐다. 그것을 받아든 다른 상급 경찰관이 말없이 장비들을 보관 케이스에 넣었다. 한상진이 박수연을 향해 돌아섰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은 우리 조직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박 수사관님의 명예를 더럽힌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수연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청장님, 저는 사과의 말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같은 일이 다음에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말에 한상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로비 저편에서 새로운 인형이 달려왔다. 공항 보안 요원이었고 그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저기요. 저기요. 최민혜 여사님 지갑 찾았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 요원과 그 뒤에 서 있는 최민혜 여사에게 집중되었다. 요원이 말했다. 가방 맨 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짐에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물도 무사하고요. 최민희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지갑을 건네받아 열어보고 내용물을 확인하자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너무나도 늦어버린 무죄의 증명. 그녀의 눈이 박수연을 향했다. 하지만 무언가 말하려던 그 입술은 말을 잇기 전에 닫혔다. 박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시선은 차가웠다. 한상진이 다시 말을 걸었다. 박 수사관님 괜찮으시다면 별실에서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정식으로 기록되어 내부 감사에 활용될 것입니다. 물론이죠라고 박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발걸음은 조용했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등 뒤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군중의 시선이 어느새 달라져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며칠 후 인천경찰청 내에서는 이례적인 속도로 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담당은 독립된 감찰부서와 대검찰청의 감독 책임 부서였다. 박수연이 제출한 상세한 보고서와 증거자료가 그 핵심이 되었다. 증언 기록에는 강철우 경위의 모욕적인 발언, 박수연의 침착한 항의, 그것을 무시하고 강행한 구속의 전말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공항 내 감시 카메라와 경찰들의 보디캠 영상이었다. 카메라를 확인하라는 요구를 비웃고 무시했다. 이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조사관의 말에 강철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이준서와 윤서아도 상사의 명령에 따랐다고 변명하면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용기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3명의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있어 편견에 기반한 판단을 내렸으며 근거 없는 혐의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관을 구속했다. 이는 시민권 침해이며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박수연은 조사의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말을 보태지 않고 오직 사실과 증거가 정당하게 다뤄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진실은 요란한 외침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증거에 의해서만 인도된다. 그것이 그녀의 신념이었다. 조사 결론을 바탕으로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는 3명의 처분을 협의했다. 불법 구속, 편견에 기반한 판단, 절차 무시, 모두 중대한 직무 위반에 해당했다. 통상적이라면 즉시 파면 혹은 형사 고발까지도 고려될 사안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내려진 처분은 1년간의 무급 정직과 강제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라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 결정은 파문을 일으켰다. 너무 가볍다, 정의를 모독하는 처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언론도 일제히 반응했다. 한편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배제보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법학자나 인권단체도 있었다. 재교육 프로그램은 철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편견 구조의 이해, 다양성 존중, 법적 판단의 윤리, 긴급 상황에서의 침착한 판단력, 그리고 실제 피해자 증언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훈련. 대상이 된 강철우, 이준서, 윤서아 3명도 각자 무거운 표정으로 참석이 의무화되었다. 박수연은 이 처분에 대해 감정을 섞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들이 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제하고 끝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이 경험이 누군가의 처음으로 실수하지 않는 판단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수가 아닌 재생을 믿는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정의는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지금 주어지려 하고 있었다. 사건으로부터 몇 주 후 박수연은 서초동 대검찰청의 자기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의 사건을 기록한 보고서에는 사실과 증거, 증언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었다. 정의는 형태를 갖추었다. 형식적으로는 승리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개운치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때 만약 내가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배지가 있었기에, 신분증이 있었기에 살았다. 하지만 똑같이 누명을 쓰고 목소리를 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은, 그녀처럼 직함도 발언권도 증거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박수연은 지금까지 수백 건이 수사에 관여해왔다. 부패, 금융범죄, 조직범죄. 하지만 이번에 자기 자신이 피해자로서 경험한 것은 그녀의 시야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편견이나 차별은 제도의 틈새에 숨어 있다. 그것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조직의 내부에조차 뿌리내리고 있다. 그렇기에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한다. 그것은 수사관으로서의 책임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맹세이기도 했다. 박수연은 하나의 제안서를 책상에 펼쳤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사기관 내 편견 대응 및 인식 개선 훈련 프로그램 안. 일반 시민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무의식적인 편견으로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그 첫걸음으로서 재교육이 아닌 사전교육을 조직에 도입한다. 그것이 이 계획의 핵심이었다. 단순한 연수가 아니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판단 훈련 실제 사례에 기반한 케이스 스터디 피해자의 시점에서 진행하는 대화 훈련. 박수연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부을 생각이었다. 제안서는 대검찰청 상층부는 물론 전국경찰청 법집행훈련센터 법무부 인권국까지 제출될 예정이었다. 이것이 형태를 갖추면 전국적인 모델 케이스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 혼자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큰 도전. 하지만 박수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날 공항 로비에 있던 수많은 못 본 척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수갑의 차가움을 지금도 여전히 손목이 기억하고 있었다. 2번 다시 저런 일을 반복하게 두지 않겠다. 그것은 명령도 업무도 아닌 그녀 자신의 의지였다. 박수연이 제안한 편견 대응 훈련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승인되었다. 대검찰청 내부교육부서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방경찰청 공항경찰단 그리고 지역보안관 연맹까지 협력을 제안해왔다. 모델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사건이 일어났던 인천이었다. 초기 도입 프로그램의 첫 번째 기수로는 20명의 현직 경찰관이 선발되었다. 그곳에 강철호, 이준서, 윤서아 그 세 사람의 이름도 있었다. 처분을 받은 지 반년 그들은 재교육의 일환으로 이 과정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어느 날 박수연은 연수원의 강의실에 나타났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자료도 없이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곳에 섰다. 자신을 밝히지도 강의를 하지도 않고 박수연은 그저 그들을 바라보았다. 강철우는 시선을 내리깔았고 이준서는 굳은 표정으로 숨을 죽였다. 윤서아만이 박수연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무언가를 삼키는 것처럼. 침묵은 1분, 5분, 10분간 이어졌다. 그래도 박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아닌 그날 자신들이 누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현실을 그들 스스로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윽고 박수연은 조용히 교실 중앙으로 한 걸음 나아가 짧게 말했다. 당신들이 2번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저는 여기에 왔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강의실을 떠났다. 어떤 감정도 꾸밈도 없었다. 오직 사실만이 그곳에 있었다. 그 후의 세선에서는 실제 피해자 증언을 바탕으로 한 사례 연구 편견 자가 진단 테스트 대화와 성찰을 유도하는 롤플레잉이 진행되었다. 강사로는 심리학자 인권단체 대표 그리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경찰관이 참여하여 내용은 철저했다. 박수연은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저 하나의 기억으로서 그들 안에 새겨지는 존재였다. 그날 밤 윤서아 순경이 연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 나는 그때 말리지 않았다. 보고 있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변화는 느리다. 하지만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봄의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는 대검찰청 회의실. 박수연은 경찰관 지망생들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날 제가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실내에 정적이 흘렀다. 진지한 눈빛이 일제히 박수연에게 향했다. 정의는 제복이나 배지를 가진 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쪽인 우리에게는 그것을 자각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에는 꾸밈이 없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날의 아픔과 맹세와 조용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훈련생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박수연 수사관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박수연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다음에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정의가 되어주세요. 건물을 나와 박수연은 봄바람을 한껏 들이마셨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을 넘어 나아갈 수는 있다. 편견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씩 분명히 변해갈 것을 그녀는 믿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박수연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었다.